새벽녘, 남편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산부인과에 나타났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임신한 게 맞나요? 그리고 나는 바로 옆 진료실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가슴 아픈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보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던 그는 망연자실했다. 새벽 병원 복도는 지독히도 조용했다. 복도 끝에 있는 산부인과 진료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나는 의사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며 두 손을 아랫배에 얹고 가만히 쓸어내렸다. 아이는 벌써 3개월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주쯤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임신한 게 맞나요?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틀림없는 그의 목소리였다. 문틈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핑크색 코트를 입은 여자를 감싸 안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채 애교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들을 옆 진료실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자기야, 빨리 물어봐. 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못 기다리겠어. 손끝이 떨리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었다.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물었다. 산모님,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초음파 화면의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태아는 아주 안정적이에요. 푹 쉬셔야 합니다. 나는 그 작은 빛을 바라보았다.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나 혼자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진료실을 나왔을 때 그들의 방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여자가 웃으며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저 정말 임신한 거예요? 의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네, 그 남자는 여자를 가볍게 한번 안아주었다. 정말 잘 됐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부딪혔다. 텅 빈 공간에 금속성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밖을 쳐다보았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끌어올린 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밖은 아직 잿빛 새벽이었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병원문 앞에 서 있자 내쉬는 숨이 하얀 김이 되었다. 등 뒤에서는 유리알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택시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집으로 가주세요. No. 차가 병원을 빠져나갈 때까지 내 손은 계속 배 위에 놓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바깥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젯밤에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나는 그 몇 글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껐다. 차창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기나긴 밤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 집에 걸려있던 마지막 문을 조용히 닫았을 뿐이다. 아침 6시,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부엌에 불을 켜니 창밖은 아직 어슴푸레했다. 냄비에 쌀을 붓자 물이 끓는 소리가 심장 소리를 덮었다. 냄비 속 전복죽이 보글거리기 시작했다. 불을 끄려 손을 뻗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안경에 서리가 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식탁을 깨끗이 닦은 뒤 수저를 놓았다. 7시 정각, 그가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집 안으로 훅 들어왔다. 그는 코트를 벗었다.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고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죽 끓여놨어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이 보였다. 어젯밤에 몇 시까지 야근했어요? 내가 물었다.
수저를 들려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꽤 늦게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했네요.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표정이 어색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죽을 펐다. 그는 허겁지겁 먹었다.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느릿느릿 장조림 한 조각을 씹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입을 닫고 있었다. 저녁엔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물었다. 아무거나. 그의 말투는 무심했다. 기름진 것만 아니면. 알았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나를 한번 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먼저 갈게. 운전 조심해요. 내가 말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손도 대지 않은 죽, 그릇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죽이었다. 예전에는 그도 좋아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화면에 이체 알림 메시지가 떴다. 아침 식사비 50영원. 나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이제 따뜻한 척 연기하는 것마저 귀찮아진 모양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죽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죽이 조금씩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물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다. 어머님이셨다. 누빔 점퍼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은 물건을 내려놓으며 웃으셨다. 네가 요즘 몸이 안 좋다길래 한번 와봤다. 나는 자리에 앉으시라 하고 물 한 잔을 따랐다. 어머님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 약통의 시선이 멈췄다. 너 임신했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말씀 못 드렸네요. 어머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얼마나 됐는데? 3개월이요. 어머님은 웃지 않으셨다. 오히려 한숨을 쉬셨다. 그럼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자꾸나. 내가 사람 붙여서 너 좀 돌보게 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에 실망감이 스쳤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애를 가졌으면 집에 알려야지. 나는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어머님은 컵을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나는 이만 가볼게. 영양가 있는 거 잘 챙겨 먹어라.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다.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점심때 나는 마트에 갔다. 길을 지나다 쇼윈도에 걸린 커플 팔찌를 보았다. 내 생일날 그가 사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었다. 나는 몇 초간 멈춰 섰다가 결국 몸을 돌려 떠났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회식이라 못 들어가. 나는 알았어 두 글자를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집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나는 소파에 기댄 채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임신한 게 맞나요? 그 목소리가 바늘처럼 머릿속에 밝혀 도무지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자 그가 반듯하게 개어놓은 셔츠들이 보였다. 한 장 한 장. 나는 셔츠 하나를 꺼내 그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에 낀 반지가 차갑게 느껴졌다. 창밖에 번갯불에 반지가 반짝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미 결말을 아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불어와 책상 위에 결혼사진을 쓰러뜨렸다. 사진 속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다. 막 세탁한 옷을 베란다에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열자 어머님이 서 계셨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손에는 보약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날이 추워졌으니 몸보신 좀 해야지. 어머님은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웃으며 상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다며? 네, 회식이래요. 내가 대답했다. 어머님은 한숨을 쉬었다. 남자들이란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 한다. 나는 대답 없이 물 한 잔을 따랐다. 어머님은 내 배를 쳐다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의사는 뭐라더냐? 건강하대요. 내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다행이구나. 어머님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음 말은 칼날 같았다. 그런데 말이다. 임신이란 게 집안 어른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법이란다. 너도 조심해야지. 몸보신 잘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눈가에 닿지 않았다. 나는 네가 너무 예민할까봐 걱정이다. 여자란 생각이 많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 어머님의 말투는 온화했지만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그 아이, 정말 그이 아이 맞니? 내 손이 떨리며 컵 속에 물이 쏟아졌다. 나는 몇 초간 어머님을 쳐다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더욱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 별 뜻은 없다. 내가 사람이 좀 무심해서 그냥 한번 물어본 게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보내 떠보기까지 한 것이었다. 어머님은 일어나 소매를 정리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집에 일이 있어서 푹 쉬도록 해라.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컵 가장자리를 타고 흐른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점심때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다녀가셨어? 나는 응이라고 답했다. 몇 초 후 그에게서 보이스톡이 걸려왔다. 엄마가 무슨 말 안 했어? 아니.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다행이고. 나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 먹구름이 도시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저녁에 장을 보러 아파트 상가로 내려갔다. 코너를 돌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보였다. 밝은 조명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 앉은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옆모습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병원에서 본 그 여자였다. 나는 길가에 서서 손에 든 장바구니를 점점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그녀에게 파스타를 덜어주며 무언가 속삭였고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들이 잔을 부딪혔다. 나는 다가가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유리창 속의 두 사람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을 보듯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우산이 휘청거렸다. 고개를 들자 레스토랑 밖에 네온 사인이 몇 번 깜빡이다가 꺼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식기에는 손도 대지 않고 곧장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산모 수첩이었다. 그 위에는 나와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보다가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스쳤다. 종이 모서리는 날카로웠다. 손가락 끝에 상처가 났다. 나는 피를 닦지 않고 그저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밤에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바빴어. 먼저 자. 나는 응한 글자를 보냈다. 화 안 났지? 요즘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껐다. 창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모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가로등 불빛이 조각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에는 이제 그림자만 남았다는 것을.
더 이상 되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했을 뿐이다. 떠나기로. 사흘 뒤는 그의 생일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퇴근했다. 저녁 무렵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에 회사 동료들이랑 식사 약속 있어서 못 들어가.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몇 초간 멈췄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은 뒤 외투를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한참을 걸어 한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외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걸려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보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있었다. 그 자세는 익숙했고 다정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한때 내 운동화 끈을 묶어주던 그 손이 이제는 그녀의 접시 위에서 분주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웨이터가 물었다. 손님, 몇 분이세요? 나는 돌아보며 웃었다. 한 명이요.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안내받았다. 그들의 테이블과 멀지 않아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녀가 잔을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의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콤했다. 우리를 축하하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수프를 휘저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다.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기다리지 마. 나는 고개를 들었고 마침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전혀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 순간 그의 웃음이 굳었다. 여자도 그의 시선을 따라 이쪽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옆에 있던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아직 계산을 안 하셨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테이블 앞에 다가가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우연이네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그러게요. 그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는 길이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 레스토랑 괜찮아 보이네요.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다. 됐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향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기념으로요. 내가 말했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뜻이야? 별 뜻 없어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냥 갑자기 배가 좀 고파져서요.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계산을 하고 떠났다. 문 밖의 바람은 더욱 차가웠다. 내 손은 얼어서 감각이 무뎌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젖은 땅을 반짝이게 비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밤은 깊었다. 나는 혼자 한강변까지 걸어갔다. 바람에 섞인 습기가 속눈썹을 아프게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또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야. 나한테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난 거야? 나는 그 문장들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냈다.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결혼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 나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가위를 들어 사진을 반으로 접었다. 가위질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무언가를 단번에 잘라내는 듯했다. 나는 내 모습이 담긴 반쪽 사진은 서랍에 넣고 나머지 반쪽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녁에 그가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을 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나랑 장난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난 아닌데요? 그가 몇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제발 유치하게 굴지 마. 어젯밤은 정말 일 때문이었어. 나는 웃었다.
그럼 그 여자는요? 회사 동료? 그 새벽에 당신이 안고 병원에 갔던 거 잊었어요? 그는 표정이 굳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말을 이었다. 의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당신 표정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 소란 피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손을 확 잡아챘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성급하게 굴지 마.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난 지금 아주 침착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나는 침실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나는 일어나 짐을 쌌다. 캐리어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소파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정말 갈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커튼 틈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을 비췄다. 나는 그 빗줄기 속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걱정 말아요. 나 소란 피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랑이 끝났을 뿐이에요. 문이 닫힐 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차는 남쪽으로 향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눈부셨다. 나는 좌석에 기대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하나하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그곳에는 대학 동기인 지혜가 살고 있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말 없이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해주었다. 부산역에 내리니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역을 빠져나왔다. 공기 중에 익숙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혜가 출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너 살 많이 빠졌네. 나는 웃었다. 대신 마음은 가벼워졌어.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캐리어를 들어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한 잔씩 마셨다. 이혼할 거야? 지혜가 물었다. 응.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 그랬어야 했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나는 의자에 기댄 채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아이가 건강하다며 푹 쉬라고 했다. 진료실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다. 이 도시의 하늘은 서울보다 맑았다. 나는 병원 옆 마트에서 장을 좀 봤다.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물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분간은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찌개는 짰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내 맛이었다. 저녁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디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하루 종일 울고 계셔. 돌아와. 다시 얘기하자. 나는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글자들을 지나간 연극을 보듯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사흘 후 나는 출근을 시작했다. 작은 광고회사였다. 일이 힘들지는 않았고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다. 내 사정을 대충 듣고는 마음 편히 일하라고 해주셨다. 퇴근하던 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다가 골목 편의점 앞에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녀석은 종이 상자 안에 웅크리고 있었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녀석 앞에 쭈그려 앉았다. 고양이는 목구멍에서 희미한 소리를 냈다. 나는 우산을 녀석 위로 기울여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 있던 작은 과자를 꺼내 한 조각 부숴주었다. 녀석이 천천히 발을 뻗어 과자를 가져갔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피스텔에 돌아오니 휴대폰에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화 있었다. 전부 그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는 종이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안에는 영양제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익숙했다. 고집 그만 부려. 엄마 몸이 안 좋으셔. 난 엄마가 너무 걱정돼. 돌아와줘. 나는 그 몇 줄을 보고 가볍게 웃었다. 그는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걱정되는 것이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늘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나는 앞순서가 아니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떠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내 생활은 점차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에는 회사에 가고 점심에는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아이의 태동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손을 뻗어 배를 어루만졌다. 마치 아이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처럼. 가끔 깊은 밤이 되면 위층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천장을 뚫고 내려와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꿈꾸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님이셨다. 너 어디 있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민준이, 걔 아프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무슨 병인데요? 위출혈. 지금 병원에 있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님은 이어서 말했다. 매일 술만 마시고 밥은 안 먹더니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말했다. 어머님은 다급해졌다. 너 정말 이럴 거니? 걔가 죽는 꼴을 봐야겠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부엌문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그날 밤 나는 한 숟갈도 먹지 못했다. 다음 날 회사 동료가 내게 우편물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니 위독 통지서 사본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병원에 한번 와주세요. 나는 그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도시의 비는 늘 제 시간에 찾아왔다. 내가 그 병원에 들어섰을 때 복도의 냄새는 그날 밤과 거의 똑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아주 조용히 옮겼다. 그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어머님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빨개진 채로 다가왔다.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나는 대답 없이 가져온 꽃을 침대 옆에 놓았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한번 보더니 그의 눈띠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날 보러 와줬구나. 아이의 아버지를 보러 온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여전히 그렇게 냉정하구나. 아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기는 지독히도 조용해서 심전도 모니터에 삑삑 소리마저 무겁게 들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기침을 몇 번 했다. 내가 물을 건네자 그는 받아들었다. 물잔이 미지근했다. 잘 지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럼 다행이다. 내가 물어볼 자격도 없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조리 잘해요. 문 쪽으로 걸어갔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 꿈을 꿨어.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꿈속에서 넌 여전히 웃고 있었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병실을 나올 때 어머님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서 불어온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병원을 나서자 하늘이 막 개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문득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그 후 며칠간 그의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가 퇴원했다는 것은 어머님이 보낸 음성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의 회복이 더디다며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저 알겠습니다. 세 글자만 보냈다. 회사 일은 점점 많아졌다. 나는 기획안 작성에 매달렸고
저녁에는 자주 야근을 했다. 오피스텔에 돌아오면 하늘은 늘 깜깜했다. 내가 입양한 고양이만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열쇠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쭈그려 앉아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왔어. 녀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목에서 그르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늘 나를 안심시켰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소식을 찾아보지도 어머님의 근황을 묻지도 않았다. 생활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서윤 씨 되십니까?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시립병원에 계십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순식간에 굳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의 생각할 틈도 없이 가방을 챙겨 회사를 뛰쳐나왔다. 병원 응급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의사가 내가 보호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상입니다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내가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찰과상이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눈에 띄게 놀라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왔어? 나는 대답 없이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를 앞으로 밀었다.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네가 안 올 줄 알았어. 병원에서 전화했어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겠지. 이제 와서 내가 뭘 바라겠어. 나는 말없이 탁자 위에 어지럽게 놓인 약들을 정리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날 나 정말 너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는 동작을 멈췄다. 그 여자가 가진 아이, 내 아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지금 와서 그런 해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는 표정이 굳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냥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나도 그 여자한테 속았던 거야. 그는 자조하듯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의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난 그냥 믿어버렸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너무 늦었다. 분노하기에도 지칠 만큼 늦어버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다시 물었다. 너는 잘 지내?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네, 잘 지내요. 그럼 됐어?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침묵에 잠겼다. 창밖의 빛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공기는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내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은 아주 약했다. 아이,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나중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띠에는 부서질 듯한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병실을 나오자 복도 끝 의자에 어머님이 앉아 계셨다. 손에는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다. 민준이 보고 가는 거니? 네,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어머님의 눈빛은 복잡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했다. 나는 어머님을 비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다. 그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웠지만 공허했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고양이가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몸을 숙여 녀석을 안아 올렸다. 그 사람이 널 보고 싶어 하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고양이는 야옹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가로등을 보았다. 가로등 아래의 그림자는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졌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이 바로 나와 그의 관계 같다는 것을. 가까워지면 밝아지고 멀어지면 차가워지는.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다. 그분 사고 나셨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일은 아니에요.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도 인과응보겠죠?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옅게 웃었다. 퇴근 후 나는 마트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나 내일 퇴원해. 나는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나는 딱 두 글자만 보냈다. 다음에. 밤바람은 서늘했다. 나는 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발밑에서 흔들렸다. 멀리 아직 불이 켜진 빵집이 보였다. 나는 생크림 케이크 2조각을 샀다. 나 자신을 위해 단 것을 사본 것은 처음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고양이가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한 조각을 잘라 작게 베어 물었다. 크림의 단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드러움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나는 문득 삶이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툼도 추궁도 없이 오직 평온과 순결만이 존재하는. 창밖에서 가랑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가에 기댄 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보았다. 이 비는 차갑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끔 메시지가 왔지만 내용은 모두 짧았다. 아이는 잘 있어? 밥은 먹었어?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이 관계가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내 전 남편 회사 문제 생겼더라. 나는 잠시 멈칫했다. 분식회계 혐의래. 지금 조사받고 있대. 으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듣자 하니 그 여자도 연루됐다더라.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 햇살이 눈부셨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아픔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저녁에 뉴스에서 그 영상을 보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구겨진 셔츠 차림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회계 부정에 가담하신 건 맞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그 여자도 옆에 있는 것이 보였다.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힌 채 그녀는 서류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표정은 당황 그 자체였다. 댓글창은 온통 욕설로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며칠 후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민준이가 구속될지도 모른단다. 나는 창가에 기댄 채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지 마라. 그래도 아이 아빠 아니니?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저와 상관없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었다. 너 변했구나.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두 분이 절 이렇게 만드셨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의 비를 보았다. 문득 온 도시가 묵은 빚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출근하자 사무실 동료들이 그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군가 감탄하듯 말했다. 그 남자 멀쩡하게 생겨서는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낡은 봉투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뜯어보니 그가 보낸 것이었다. 글은 길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널 다시 볼 면목이 없다는 거 알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다만 한 가지만은 말해주고 싶었어. 그날 병원에서 나는 진심으로 널 붙잡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지. 감정은 애원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아이에게 말해줘. 나처럼 살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울지 않았다. 그저 손이 조금 차가워졌을 뿐이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밤에 그의 꿈을 꾸었다. 그는 그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리고 옅게 웃었다. 드디어 날 보러 와줬구나. 꿈속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사라졌다.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베개 한쪽이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구치소에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파랬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면회실에서 30분을 기다렸다. 그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몇 초간 멈칫하더니 웃었다. 와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좋아 보이네. 고마워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이는? 잘 있어요.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다행이다. 공기는 시계추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을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가 웃었다. 알아. 우린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러 온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다. 고마워. 면회가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유리창 저편에서 가만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부엌, 그가 손도 대지 않았던 죽 한 그릇, 그리고 그날 밤의 병원복도, 모든 것이 지나갔다. 구치소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길모퉁이에서 불어온 바람에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문득 강렬한 느낌에 휩싸였다.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느낌. 저녁에 나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나를 한 번 찼다.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봐, 엄마 괜찮지? 고양이가 내 무릎 위로 뛰어올라 몸을 웅크렸다. 가로등이 켜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고요한 느낌 속에서 나는 마침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느꼈다. 나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사 가고 싶어. 새로운 곳으로. 친구가 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알아봐 줄게. 나는 화면을 잠시 쳐다보다가 옅게 웃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 나는 내일의 바람이 분명 더 부드러울 것이라고 믿었다. 이사하는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와 바닥에 금빛 조각을 만들었다. 나는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녀석은 내 품에서 나른하게 발을 뻗었다. 짐은 모두 싸놓았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다. 그 편지를 버리는 것. 나는 서랍을 열어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가 몇 초간 멈췄다. 종이는 조금 낡았고 가장자리는 살짝 말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이었다. 나는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1년간 살았던 이 작은 오피스텔. 그곳에는 내 눈물과 처음으로 웃었던 밤이 함께 있었다. 새 오피스텔은 도시의 반대편 강가에 있었다. 창밖 풍경은 탁 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풀내음이 섞여 있었다. 오후에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왔다. 햇살은 물처럼 따뜻했다. 나는 문득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서윤 씨 되십니까? 저희는 법무법인입니다. 박민준 씨께서 연락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이죠? 박민준 씨께서 곧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돌려드릴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 순간 망설였다. 그 감정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약속한 날은 사흘 뒤였다. 그날따라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낮게 깔려 있었다. 내가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예전보다 짧았다. 온몸이 야위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옅게 웃었다. 와줘서 고마워. 여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려줄 물건이 있다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교도관에게 건넸다. 교도관이 그것을 내게 전달해 주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내가 결혼식 날 꼈던 그 반지였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가 말했다.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변명도 없이 아주 평온한 눈빛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알아. 그가 옅게 웃었다. 지금 내 모습 아주 좋아 보여. 나는 주머니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아이는 몇 살이야? 곧 돌이에요. 그의 입꼬리가 움직였다. 웃으려다 참는 것 같았다. 분명 아주 귀엽겠지?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문득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민준 씨, 나는 처음으로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사람을 더 정신 차리게 만들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정신 차렸어. 하지만 이걸로 끝이야. 나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서늘했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는 정말로 석방되었다. 나는 마중 나가지 않았다. 그저 뉴스에서 짧은 단신 하나를 보았을 뿐이다. 박민준 전 대표 출소, 인터뷰 거절. 나는 그 뉴스를 보고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옹알옹알 웃으며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나는 웃으며 아이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이제 둘 다 자유야. 그날 밤 친구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와인을 조금 마셨다. 친구가 물었다. 너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나는 웃었다.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친구가 잔을 들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졌을 때 나는 베란다에 섰다. 강물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다리에 자동차 불빛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나는 문득 삶이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정의도 필요 없이 나는 난간에 기댄 채 밤하늘을 보았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모르는 번호로 온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나는 몇 초간 그 문자를 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자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아이 방 쪽을 돌아보았다. 작은 수면등이 켜져 있었다. 불빛은 부드러웠다. 아이는 고른 숨을 내쉬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자. 모든 건 다 지나갔단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 옆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과거의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쓰러지지 않고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그해 가을 나는 다시 직장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다. 아이는 막 돌이 지났고 나는 친구가 추천해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 매일 출퇴근길에 창가에 엎드려 손을 흔드는 아이의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늘 웃음이 나왔다. 회사는 새 사무실로 이전했고 창가 자리는 내 차지였다. 햇살이 책상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고 컴퓨터 화면에 빛이 반사되었다. 내 그림자가 그 빛 속에 떨어졌다. 새로 온 동료들은 종종 말했다. 김 팀장님은 성격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기까지 1년이 걸렸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생활은 그렇게 하루하루 평온하게 흘러갔다. 가끔 나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았다. 잔디밭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넘어져도 울지 않고 고개를 들어 나를 찾았다. 나는 쭈그려 앉아 말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아이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밤에 아이를 재울 때면 나는 내가 걸어왔던 그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다. 그 외롭고 차가운 바람, 소리 없는 울음, 이제는 모두 희미한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마침내 아픔 없이 과거를 평온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마주쳤다. 그였다. 그는 기억 속보다 더 야위었고 평범한 점퍼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굳어버렸다. 그도 나를 보았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다가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네. 네, 그러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웃었다. 안색이 아주 좋네. 고마워요. 아이는요?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가 물었다. 한번 만나봐도 될까?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할게. 너희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게. 역 입구에서 불어온 바람이 내 앞머리를 흩날렸다.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래요.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에 갔다. 아이는 미끄럼틀 옆에서 뛰어놀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 작은 모습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네가 키운 거지? 그가 물었다. 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낳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그 남자가 정말로 늙었다는 것을. 외모가 아니라 눈띠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피로감 때문이었다. 아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나는 쭈그려 앉아 말했다. 아저씨야.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안녕. 그 웃음은 조금 서글펐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앞에서 모래 장난을 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나 지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야. 출소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잘 됐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이 내 손의 반지에 머물렀다. 그것은 가느다란 은반지였다. 예전에 그 반지가 아니었다. 널 돌봐주는 사람 있어? 나는 웃었다. 나 혼자서도 잘 돌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다. 석양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가볼게. No.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앞으로 가끔 아이 모습 보게 해줄 수 있을까? 멀리서 보기만 할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하철역 입구로 향했다. 인파가 금세 그의 뒷모습을 삼켜버렸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는 내 어깨에 기댄 채 손가락으로 내 옷깃을 잡았다. 아저씨, 또 와. 아마도. 그럼 다음엔 내가 그림 그려줄래. 나는 웃었다. 그래. 밤이 깊어지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과거의 사람은 마침내 풍경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정말로 가끔 찾아왔다. 늘 멀리서 잠시 지켜보다가 방해하지 않고 돌아갔다. 아이가 그네에서 크게 웃으면 그도 따라 웃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 후회와 동시에 내려놓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이에게 주는 보상이야. 나는 받지 않았다. 당신은 아이에게 빚진 거 없어요.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빚졌어. 그 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겨울이 왔을 때 아이는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내 무릎에 엎드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제일 따뜻하지. 그날 밤 나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에 기대책을 읽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흰눈 위에 비쳐 부드럽게 빛났다. 나는 문득 내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내일을 마주할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왔을 때 온 도시가 변했다.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에 새싹이 돋았고 강바람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유모차를 밀며 새로 포장된 산책로를 걸었다. 햇살이 아이의 작은 얼굴에 쏟아졌다. 아이는 손을 뻗어 그 빗줄기를 잡으려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햇살은 잡을 수 없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엄마도 나 못 잡아? 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았다. 엄마는 언제나 널 잡을 수 있어. 아이는 까르르 웃었다. 웃음소리가 맑았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사온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이제 내 생활은 아주 단순했다. 출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밥을 하고 가끔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흔쾌히 응했다. 웃음이 많아지고 꿈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윤 씨 되십니까? 박민준 씨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잠시 굳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민준 씨가 꼭 한번 와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다. 오후에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그는 구석에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영안실에는 향 연기가 자욱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어머님의 영정사진은 마치 여전히 무언가를 당부하는 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발인이 끝나고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도 제게는 은인이셨으니까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조금 흐릿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를 많이 그리워하셨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알고 있어요.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흰 만장을 흔들었다. 그는 그 펄럭이는 천 조각들을 보며 갑자기 어깨 웃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시더라. 후회한다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다. 얘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체면이 무서웠고 아들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다. 사실 네가 떠난 그날 나는 이미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늙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구나. 그저 너와 아이가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내 아들 녀석 좀 잘 받아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편지 끝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나와 그가 결혼하던 날, 어머님이 맨 앞줄에 앉아 진심으로 웃고 계신 사진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보다가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졌다. 침실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며칠 후 그가 아이를 보러 왔다. 이번에는 몰래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바람개비 하나를 가져왔다. 선명한 파란색이었다. 아이는 보자마자 좋아하며 손에 쥐고 뛰어다녔다. 그는 쭈그려 앉아 어떻게 해야 바람개비가 돌아가는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뭐려? 그 아이의 운명 속에 당신도 있는걸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아이를 어린이집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왔고 하늘은 맑았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네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 너희 방해 안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되길 빌어요.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햇살 아래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인파 속으로 녹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았다. 저녁에 아이는 그 바람개비를 들고 베란다에서 뛰어다녔다. 바람이 불자 날개가 쌩쌩 소리를 내며 돌았다. 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봐. 바람개비가 달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달리고 있네. 앞으로, 앞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내 모든 낡은 꿈들을 흩어버리는 것 같았다. 밤이 천천히 내렸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별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았다. 곁에 놓인 꽃향기는 은은했다. 마치 삶 그 자체처럼. 가끔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병원에서 내가 소리치며 뛰어들어갔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나중에 나는 깨달았다. 운명은 흑백으로 나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아픔은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람이 멎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의 등은 따뜻한 노란빛이었고 부드러운 빛의 막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내 어깨에 기대어 웅얼거리며 말했다. 엄마, 내일도 좋은 날일까?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매일매일이. 나는 불을 껐다. 창밖의 밤은 평온한 노래처럼 고요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마침내 그 누구도 용서할 필요가 없고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